자, 지역지구제 한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자,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 이용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법적, 행정적 조치를 얘기하는데, 이 지역지구제가, 여러분, 이 지역지구제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입니다. 예? 지역지구제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데, 그러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있겠죠?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 중에서 우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우선은 아까 우리 배우셨던 부는 마이너스죠. 예? 이 마이너스,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V 외부 효과, V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걸 뭘로 출제할까요? 이것을 정으로 출제하지. 말을 바꿔버리죠. 한 글자만 바꿔버려요. V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에 관련해서 우리 공법에 배우시면요, 공법 가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어요. 이 공법상의 지문이 우리 개론의 출제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용도지역의 개념이 또 출제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쪽에서 또 나오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법 지문이 출제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서 공법에서 좀 잘 배우시기 바라고, 그래서 V 외부 효과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를 민간의 사적 시장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 의해서 우리는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 이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에요. 토지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죠. 그러니까 민간 사적 시장에서 외부 효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입니다. 그 지문도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은 토지의 개발과 토지를 보존할 거냐 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개발, 보존, 이게 상당히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개발을 하면은 보존이 문제가 되고, 보존하면 개발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우선 용어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50 우리가 8페이지로 오시면은 거기에 중간에 정부의 거기에 시장 개입의 방법에 토지이용 규제는 아까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를 배우셨고,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 내년도 시험에 출제 또 하거든요.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돼 있지만 시험에 시장 개입의 이유 출제를 반드시 하지만 또 시장 개입의 또 뭐가? 방법이 또 반드시 출제를 해요.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냐, 이유도 출제를 많이 하지만은 시장 개입의 방법, 어떻게 개입하냐, 이걸 모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 개입의 방법에서 시험에 여러분이 내는 것은 요게 헷갈리는가 봐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또는 뭐를 한다? 간접 개입을 해요. 간접. 자, 이 시장 기구 아까 배웠죠?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정부가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입이 간접 개입입니다. 그럼 직접 개입의 대표적 수단이 여러분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는 개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공영 개발이에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 뭐 여러분 많이 듣던 용어가 택지 공영 개발, 뭐 이런 용어를 많이 들었을 거고, 공영 개발. 그리고 토지, 뭐죠? 정부가 또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 뭐 한다? 수용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런 거 있고, 또 공공투자 사업. 뭐 여러분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 정부가 또 직접 개입해서 공공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공공투자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토지 비축, 28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죠.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은행 제도.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뭐 많아요, 요거 외에도. 자, 간접 개입을 하면요, 세금 부과하는 거. 자, 여러분, 세금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정부가 우리는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하는 거죠.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간접 개입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요 개발 부담금 부과를 주의 많이 해야 돼요. 요 개발 부담금 부과는요,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간접 개입이라는 거. 부담금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자, 여러분 자금을 융통받는 걸 금융이라고 해요. 자금 융통받는 건데, 금융상 자금을 융통받는 것을 정부가 금융기관, 대표적 은행인데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규제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융통해 주는 것을 규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원이나 규제, 원래 금융상 지원 나왔잖아요, 시험에. 무슨 개? 간접 개.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LTV. 자, 여러분 뉴스 신문에는 요 용어로 많이 나오죠. 담보 인정 비율. 뉴스 신문에는요, 담보 인정 비율로 많이 나와요. 약어로 우리 꼭 관로 안에 뭐를 써줘? LTV로 써주는데, 자, 이것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이제 뉴스 나오면 이제 용어 해석해야 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금 몇 프로 적용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50% 적용하면 0.5잖아요. 50% 적용하면은, 그럼 부동산 가격 5억이다. 자, 여러분 주택 가격 5억짜리를 본인이 사고자 해요. 구입을 하고자 할 때 50%를 적용하면은 금융기관부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5억에 50%인 2억 5천만 원까지는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떻게 돼? 대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바로 LTV예요. 우리나라는 이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DTI라는 게 있어요. DTI. DTI는 또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 자, 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매년 갚아나가는 뭐죠?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지금 몇 프로 적용한다? 40%다. 그러면 0.4죠. 그럼 여러분 연간 소득이 지금 6천만 원이다. 자, 여러분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에 40%는 2,400만 원까지. 그럼 연간 여러분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 될 때까지는 융자해 주겠다, 이게.
그럼, 예? 무슨 인지 알겠죠?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지금 2,400만 원인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럼 600만 원 더 갚죠? 그럼 600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 상환하시오. 통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두 개 이용하면. 이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용하면은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요. 근데 여기다가 또 강화한다 하죠. 아직 시행 안 하니까 설명 안 하는데 내년에 가서 보고 내년에 시행하는 것 중에 신 DTI라는 용어. 뉴스 보면 앞에 신자를 하나 더 붙였어. 예? 새로운 신자 하나 더 붙였어. 신 DTI. 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해야 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금융상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뭐를 통해서? 직접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3자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개입이다. 구분되겠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는 이 정책 수단이 나와요. 자, 우선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토지 공개념 160페이지 보시면은, 자, 토지는 앞에서 배우셨던 부증성의 특성이죠. 자,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는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공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 토지 공개념. 여러분, 개별 토지 소유자의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 거죠? 토지 공개념은 토지에 뭐를 강조했다? 우리는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 즉 공익성을 뭐 한 개념? 강조한 개념이 토지 공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우리는 199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나타난 용어죠. 자, 1989년 1989년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4가지 법을 통과시킵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4가지 법을 통틀어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위헌 판결로 97년도에 폐지 2개가 됐어. 하나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헌법에 위배돼 있죠. 예? 여러분, 사유재산자에서 상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많이 초창기에서 많이 후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공개념, 공익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1페이지에 개발이익이 나오죠. 개발이익은 쉽게 불로소득인데 그 개발이익의 개념 두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더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개발이익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이익 불로소득은 어떻게 돼요? 불로소득은 환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이 개발이익을 뭐 해줘야 돼? 우리는 환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수단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를 통해서? 세금, 과세. 세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비과세적 방법, 세금 이외의 방법,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세적 방법 대표적 하면 뭐 생각나요? 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뭐 하면서 우리는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뭐 한다? 환수를 하겠죠. 뭐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자, 비과세적 방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성된 택지를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이라든지, 이제 배우시게 될 우리 토지 비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가 나오냐? 재건축. 그러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개발 이익을 또 뭐다? 환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요것 이외에도 많아요. 뭐 토지 수용 보상 제도라든지 환지 방식의 간부율 제도, 수익자 부담금 제도 많은데 뭐 대표적인 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남 요즘 재건축에 있는데 여러분 올해 2017년 12월 31일 올해까지만 어떻게 돼요? 재건축 부담금을 유예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재건축 부담금을 뭐 한다? 부과를 합니다. 그럼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재건축하면요, 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부담금이 최소 2억에서 3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이 이제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묘안을 짜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 바뀌기 기라면 4년 동안 재건축 못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재건축 이제 부담금 요즘 강남에 요것 때문에 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을 있으니까 요 부담금이 유예될 때는 관계없는데 지금 내년부터 부과가 되면요 명시를 해야 돼요. 내년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할 때는요 재건축 대상에다 거래할 때는 특약상을 적어야 돼요. 밑에 예? 아파트 거래 금액 말고 매도자가 뭐한다? 부담금 부과냐? 매수자가 부과냐? 그거 반드시 적어놔야 돼. 나중에 소송 갑니다. 안 하면 소송 가지. 예?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나중에 문제되면 중개업자가 이제 관련해서 책임지게 됩니다. 명확히 적어놔야 돼. 예? 예. 옛날에 저 송파구 가면요, 거기 거기 뭐죠? 지금 바뀌었는데 무슨 나루요? 예? 예? 옛날 무슨 거기 잠실 지나서 두 번째 잠실 나루요? 거기 앞에 아파트 재건축했거든요. 예? 그거 분쟁 요거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예? 부담금 요거 말고 또 조합원 부담금 있거든요. 또 그때. 하여튼 그런 부담금이 발생하는 건요 다 명시를 해야 돼. 근데 아는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대요. 예? 중개업소가 모를 줄 알고 아는 사람, 그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거래를 해요. 그래 놓고 뭐 한다? 중개업소에서 소송 들어갑니다. 예? 그 옛날에 성동구청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돈 7천만 원 받아갔어요. 예? 그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건 안 들어오고 그런 것만 들어오죠? 토지 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도 이런 뭐 토지 은행제도 하면은 좀 용어가 어려워 보이는 거고 비축하면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아. 비축은 현재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라든지 가스를 이런 건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축을 하는데, 자, 이 비축 제도는 2009년 2월에 임시국회에서 또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현재 비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비축을 하는 것은 토지 시장의 안정,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뭐를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 수급 조절, 수급 수요 공급 조절용을 통해서 토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 도로 용지, 도로 용지나 산업단지 조성 용지 등 공공 뭘 위해서 개발용, 공공 개발용으로 우리는 비축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 여러분이 누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뭐가 있다? 공공토지 비축을 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기에 정답이었어요. 올해 시험에 그 안에 뭐가 나오느냐? 토지 비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련돼 나와서 그게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LH. 그래서 여러분 LH 한번 사이트 오늘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토지 비축된 지역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비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냐? 그럼 우리가 1호가 어디서 매입하면 안산을 매입을 했어요. 안산. 앞으로 서해안 중국가에 그걸 봤을 때 산업단지가 부족할 것이라 예상돼서 미리 산업단지 조성용지로 매입을 해놨어요. 30년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가서 땅 사면 30년 뒤에 자식이 부자가 되겠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개념, 여러분 원래 시험에도 여러분 지문에 또 개념이 출제하잖아요.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개념은 자 항상 현재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미래. 미래의 토지의 용도. 자,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 여러분 개발된 것이 아니라 미개발된 토지인 전답이면 돼.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서 어떻게 돼요? 뭐 30년 보유를 하고 있죠.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거나 임대하는 제도를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해요. 토지 은행 제도. 시험에 개념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개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 임대함으로써 뭐를 환수한다? 개발 이익을 또 환수를 해요. 토지 비축 제도는. 자, 그래서 항상 이 토지 비축 제도의 개념 정도 우선 기초에서 개념 정도 어떤 건가 확인을 또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주택 정책으로 가는데, 자,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중상층 위주의 주택 정책입니다. 중상층 위주의 주택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배우시게 될 임대주택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택에 대한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배워야 되는데, 임대주택 정책을 배우기 전에 용어 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통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죠. 가격은 우리 프라이스고요. 통제는 컨트롤. 자, 그러면은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우리가 하는데, 자, 정부가 왜 가격을 규제하느냐? 바로 정부가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을 통제합니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시장에 뭐 한다? 시장에 간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를 가합니다. 이것을 가격 통제라고 하는데, 그럼 가격 통제는 왜 중요하면 시험 문제 보면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고 가격제와 뭐가 있다? 최저 가격제인데, 여러분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어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이 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요거예요.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는 부동산과 관련 없잖아요. 요건 출제 안 하죠. 그럼 부동산 관련 있는 것은 최고가격제가 관련 있겠죠. 이 최고가격제에서 우선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도 정답 물었지만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년 29에도 여기가 중요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우리는 렌트죠. 렌트 영어로 렌트가 임대료 규제인데, 여러분 임대료 규제는요 월세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무슨 규제? 월세 규제.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있어요. 다른 국가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제도, 전세제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예? 전세금을 또 뭐 할 수 있다? 규제. 그래서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정치권에서 얘기 늘 요거 벌써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나온 용어인데 계속 뭐야? 전월세,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전월세 가격을 규제하자 얘기 많이 나와요. 정부가.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작용이 많아서. 그래서 정치권은 선거의 표 때문에 하지만은 정부는 뭐다? 앞으로 미래의 도시 환경이 황폐화된다 해서 절대 반대야.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자, 그리고 전세금 규제도 있지만 또 여러분 이자율 규제에서, 여러분 우리 이자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금리. 이자율을 금리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대화할 때 금리 얘기하면요, 예금금리 아닙니다. 다 무슨 금리?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 그래서 이자율은 대출금리입니다. 이자율을 규제합니다. 자, 이자율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자율 규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출금리 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규제를 안 했어요. 옛날엔 규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 97년도에 대출금리가 13%입니다. 1997년도 13%인데 왜요? 그때 13%예요. 13%인데 IMF 딱 끝나서 직후 98년 대출금리가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35%까지 갔어요. 대출 많이 받은 사람 못 갚아서 경매 많이 넘어갔겠죠. 부동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의 급격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 상한선을 두자 규제를 해요. 그래서 법으로 이자율 상한선 지금 규제하는데 몇 프로죠? 최대? 뭐 26%? 27%? 뭐 규제를 지금 한 29%에서 막 점점 내려왔잖아요. 규제를 합니다. 자, 그까지 갈 이유는 없지만 사채, 뭐 제2금융권 뭐 이런 쪽에 보면 이자율 규제 상한선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또 하나가 작년에 출제 또 했습니다. 작년에 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 뭐 여러분 내년에 서울특별시 전 25개 구청 다 실시한다고 지금 뭐 하대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상한제.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선 임대료 규제는 내년에 우선 출제 1순위. 두 번째는 뭐죠? 분양가 규제. 이건 작년에 출제인데 하여튼 출제 1순위는 뭐다? 임대료 규제. 그래서 항상 임대료 규제를 그래서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일 먼저 임대주택 정책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임대료 규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의 목적, 어떤 목적? 자, 여러분 임대료 규제의 목적. 자, 여기 있잖아요. 특수한 목적. 어떤 목적이냐? 예?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 왜?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부가 직접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가격을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가격 규제 직접 하려고 했거든요. 1988년도에 그때 당시는 경제기획원입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요거 합쳐서 기획재정부인데 지금 하여튼 그때 당시는 경제기획원 부총리죠. 그때는 조순 부총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순 부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유학을 했을 때 1950년 초 그쪽 40년 후반 초이거든요. 유학했을 때 요거 괜찮다. 내가 정책권자가 되면 반드시 도입을 하고 싶은 제도다 했는데 미국 뉴욕은 1934년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의 슬럼가가 70% 넘어요. 도시가 문제가 돼요. 폐지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도입하면은 폐지를 못한다. 나중에 표 문제가 나중에 도시가 황폐화된다. 폐지가 안 돼서. 그래서 경제기획원 관리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다른 제도를 생각해보자 해서 법으로 만든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오해를 했죠. 또 왜냐? 임대인이 법에 정해진 것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해서 임대료의 폭등 사태가 온 거야. 임대료의 폭등. 그러다 보니까 또 뭐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 역사상 광화문에서 화형식 당한 사람이 처음일 거야. 예? 화형 막 하고 날랐어요. 임대료 폭등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임대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뭐 한다 해서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보호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초창기 도입 때 상당히 부작용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택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OX.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입니다. 출제형 교재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출제형 교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뭐를 통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몇 프로? 5% 이내로 규제하고 있죠. 딱 규제하고 있어요.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이란 말이 없어요. 문제.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지문상에. 다릅니다. 시험 문제 내면 그런 걸 내죠. 작년 시험에도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게 분양가 상한제 나왔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이다 하니까 뉴스 15분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던데 근데 주택법상에는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죠. 공공택지에. 그러니까 맞지. 그 지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런 걸 함정을 넣는 게 출제원들이. 자,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자, 단기에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단기에는 항상 여러분 우리 늘 할 때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있다 없다.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 고정됐어요.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또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을 맺었다. 그럼 1년 동안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지 뭐.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면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동하기가 어려우면 비탄력적. 이동하기가 쉬우면 탄력적.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수요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이동하기가 임차는 어려움으로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급하다. 탄력적은 완만하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이제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 우리는 균형. 그럼 이게 바로 시장에서 무슨 임대료?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뭐가 형성된다? 균형 임대료. 그럼 이 균형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 시장의 균형 임대료 60만 원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규제합니다. 그럼 이것보다 높게 하면 안 돼요. 규제를 할 때는 이 60만 원보다 뭐하게? 낮게 규제합니다. 이게 바로 규제 임대료입니다. 규제 임대료. 그럼 얼마 규제했다? 30만 원 규제했다. 그러면은 규제를 하면요. 25만 원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29만 원 받아도 관계없어요. 30만 원 관계없어요. 31만 원 안 됩니다. 규제를 했으니까. 그럼 이 규제를 하면요. 이 규제 임대료를 넘어서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다. 그래서 최고 가격이야. 이 빨간 선의 최고 가격. 그래서 이 명칭이 뭐가 붙은 거야? 최고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여러분에게 이걸 최고를 뭘로 내냐면요. 최저로 내. 왜? 균형보다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최저로 오해를 해버려. 함정에 들어가는 거야. 최저가 아니라 최고로 출제를 해버립니다. 최고, 최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라는 의미는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죠. 그래서 최고 가격이고 또 최고 가격을 다른 말로 상한. 요 빨간 선이 임대료의 상한선. 3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이야. 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상한 가격인데 또 우리 출제할 때는 또 균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또 뭘로? 하한으로 또 출제. 또 헷갈려서 또 틀려. 예? 그 주의를, 함정의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은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됐어요. 단기에는 공급량은 고정이 되는데 장기는 공급이 뭐일까요? 변해요. 여러분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 단기는 공급이 고정되니까 수직선.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점이죠. 균형에서 규제를 하니까 요 차이만큼 얼마? 30만 원만큼 어떻게 돼? 임차인은 혜택을 보죠. 혜택을 보니까 신규 임차인이 이전보다 늘어나겠지.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이 빨간 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다? 수요곡선. 수요곡선과 빨간 점이 만나는 점이 뭐죠? 우리는 수요량. 임대주택이라는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 어느 만큼? 이만큼 많아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이미 배우셨어요. 뭐라고 배워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올해 시험에 이것을 과잉 공급으로 이걸로 출제한 것 같아. 원래 과잉 공급이 아니야. 초과 수요지. 올해 28회 시험 이게 정답 지문. 초과 수요가 나왔는데 과잉 공급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개념 묻는 거예요. 초과 수요 규제를 했다. 자, 초과 수요는 단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로 가면은 신규 임차인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어떻게 돼? 임차인도 또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뭐다? 수요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이렇게 완만해. 완만하는 것은 뭐다? 탄력적.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들어오니까 탄력적이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또 균형이죠. 근데 문제는 또 얼마만큼? 이 가격 차이만큼 또 임차인은 혜택을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는 수요량은 균형에서 이만큼 뭐죠? 수요량은 증가를 해요. 이만큼 뭐 있다? 여기까지 수요량은 증가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임대주택에 자금을 투자하기 안 해요. 투자하지 않고 기존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을 매각해버려. 그러면 시장의 임대주택은 점점 뭐한다? 줄어들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 균형에서 이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어. 그럼 공급은 어떻게 돼? 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은 어느 만큼? 이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크기만큼의 또 장기적으로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많아져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임대주택 구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요.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오히려. 예? 그러면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어떤 현상? 이제 경쟁이 붙죠.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임대주택난이 심화되니까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제 부르는 거야. 뭐가 형성됐냐? 블랙 마케트가 형성돼. 암 시장. 블랙 마케트가 형성돼요. 그럼 암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 공급량 중에서 수요 곡선, 이론적으로는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규제를 했더니 장기로 가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아서 부작용이 심각해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은 장기로 가면 어떤 임대료? 우리는 규제 임대료, 암시장 임대료, 임대료가 몇 개 생긴다. 장기로 가면 2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그리고 규제 임대료, 임대료 2개 생기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임대인은 손해를 보면은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합니까? 안 합니까? 손해보다 왜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임대주택 질은 점점 더 떨어져요. 악화가 되고 임대주택을 둘러싼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은 악화되면서 점점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의 슬럼가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 개념인데, 그래서 항상 초과 수요라는 걸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 규제하면은 장기로 가면, 여러분, 장기로 가면은 뭐가 많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다른 건 몰라도 장기로 가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권에서 규제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다니, 부작용이 장기로 갈수록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규제하면요, 임대료 같은 건요, 폐지하기 어려워요. 폐지하면 임대료 뭐가 돼? 폭등을 하지. 왜? 노후화된 주택을 신규주택, 멸실시켜서 신규주택 지으면 임대료가 뭐해? 폭등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장기로 가면요, 임대주택만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황폐화돼요. 그래서 정부는 반대를 해요. 자, 우선 임대료 규제 정도 우선 오늘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2번째 임대료 보호조 공공주택 투자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중간 빼는 건요, 나중에 1, 2월 때 가서 더 할 거니까 우선 기본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